저는 서울이 진짜 영화 기생충처럼 그 상당히 경기도와 전국의 기능들을 기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생의 원천은 일자리거든요. 네. 거의 힙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울에는 중과 전기요금과 그 다음에 중과 법인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소위 탕후루 도시가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메가시티에 대한 꿈은 좀 버리고 그냥 자기 동네에 잘 살도록 지자체장이 노력했으면 좋겠네요. 네,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대표님 최근에 쓴 책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네네. 솔직히 저희가 책 홍보 안 해드려도 이미 지금 워낙 잘 팔리고 있지 않아요? 그거는 책값이 좀 싸서 책을 제가 원가로 만든다고 책값이 12,000원이어서 단독 배송도 안 되거든요. 15,000원부터 단독 배송인데 그래서 그냥 맞아요. 구독자분들에게도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게 뭐 내용이 좋은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 가격이 12,000원 이거 온라인으로 배송하면 1,800원? 네, 1,800원이죠. 이 정도 가격이면 사실 커피 두세 잔 그리고 좀 식사 조금 저렴한 거 하면 하나 책 사서 읽을 수 있는 건데 내용이 좋으니까 한번 좀 읽어보시기를 저도 이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제 책을 뭐 읽었다는 그런 뭐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저런 그러니까 읽으니까는 뭐 공감이 많이 간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문제가 심각한 것 같고 공감이 많이 된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제 책의 피크아웃 코리아라는 거는 그 피크아웃은 결국 성장률 피크아웃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계속 플러스였는데 어쨌든 뭐 1950년 이후부터 계속 플러스라고 보면은 그게 하는 기준으로는 2040년 피크아웃이고 하는의 2040년 피크아웃은 출산율 1.15명 기준이다 보니까 현재 0.7명대를 보면은 30년대 후반부터 피크아웃일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실질 GDP 마이너스인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가 오지 않기를 하는 바람으로 쓴 거고요. 그리고 피크아웃 코리아는 그게 오고 있다는 전조 증상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막 그런 실증 내용들을 적어간 책입니다. 2040년부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된다는 건데 근데 대표님이 책 쓰실 때는 없었던 변수가 포항에서 그래도 기름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거는 그러면 깜짝 놀라는 변수였어요. 우리나라가 뭐 당연히 산유국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우리가 결과적으로 혁신이 나와줘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서 그 혁신이 나올 수 있을까? 저는 그 고민이 들더라고요. 책을 읽으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요즘 AI 시대를 얘기하고 저도 AI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근데 어느 나라가 보던지 간에 그 AI를 통한 총 생산성 혁신 퍼센티지는 현재는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 데런 아세모글루라고 그 굉장히 권력과 진보라는 책을 쓴 이제 유명한 경제학자인데 그 사람이 AI와 관련한 지금까지 논문을 다 정리하면서 본인 논문을 썼는데 미국에서조차도 10년 누적으로 GDP 개선은 0.9%거든요. 미국이 지금 AI의 최첨단을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러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낮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AI와 AI 주가, 이제 이런 자산시장의 그런 거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열광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산시장이랑 성장성은 별 의미가 없거든요.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거랑 우리 총생산이 증가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실제 우리의 경제를 얼마나 개선시키느냐 그런 문제에 있어가지고는 지금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 납품하고 그런 성장의 과실을 우리나라가 좀 받아먹을 수 있으면 그래도 활로가 뚫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2차 전지 지금 우리 산업 워낙 잘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 타고 다니면 우리나라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다만 어느 시대가 올지는 좀 불확실한 거죠. 정말로 그게 우리에게 긍정적인 그 미래만을 줄 것인가.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게 한국의 GDP가 어쨌든 현재 2,200조쯤 되거든요. 근데 2,200조가 20년대 말까지는 그래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2,400조 원대까지는 갈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 실질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그게 쪼그라드는 과정인데 왜 쪼그라드냐면 간단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위 연령이 44세 정도 돼요. 네. 10년 후에는 뭐 거의 한 40세 후반 되겠죠. 48세 정도 되겠죠. 그래서 좀 지나게 되면은 실질 GDP 마이너스인 2040년대 정도가 됐을 때는 이제 50대의 중위 연령을 맞게 돼요. 사회 전체가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 민간 사기업이 평균 33살, 32살에 취업을 하고 55세면 퇴직을 하거든요. 그러면 묻고 싶은 게 퇴직하고 나서 연봉이 더 올라가시나요, 다들?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결국 그 총생산성은 결국 임금과 이윤의 합으로 나오게 되는데 임금 합이 크게 감소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는 위축이 될 거예요, 사이즈가. 그러니까 전체 생애 주기로 봤을 때 네. 많은 소득을 누리는 기간이 점점 네. 짧아진다. 네,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상태냐면은 기업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기업의 생산성을 유지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 GDP도 정부, 기업, 그 가계의 생산 합이자 소득 합이잖아요. 가계의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기업 소득이 엄청 쪼그라든다 이런 게 아니라 기업은 완만하게 내려가겠지만 가계는 상당히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서 환율이라든가 그러니까 현재도 소비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데 소비 비중이 더 낮아진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은 연금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래에는 극도로 위축된 소비 생활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지금 50대 이상의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연금 더 달라는 거 아닙니까? 노후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10년 후만 생각해 봐도 이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업과 가계를 자꾸 착각해가지고 기업은 지금 이미 생산시설 미국으로 다 옮겨놨고 미국에서 노동력을 공급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렇죠. 기업의 그 사무직들이 무한정 채용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무직들은 다 해외에서 채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젊은 사람들이 내가 이민 못 가면 돈이라도 이민 보내야 되겠다 이러면서 미국 주식 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환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4월에 수출이 잘 돼가지고 반도체가 전년비 110% 올라서 지금 무역 수지가 50억 불 흑자입니다. 50억 불 흑자인데 우리나라 개인들이 한 달에 해외 주식 순유출하는 게 30억 불이거든요. 거의 많이 다 까먹네요. 좀 지나지 않습니까? 좀 지나면은 무역 수지 흑자 아무리 내봐야 그냥 개인들이 미국 주식 산다고 돈 더 많이 뺄 겁니다. 결국 서비스 수지가 훨씬 적자로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개인들은 미국 주식 살 때 테슬라 사고 엔비디아 살 때 화냈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넷으로 유출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IMF 정반대로 미국 주식 쿼터를 줄 수도 있습니다. 개인들한테 너무 사지 말라고. 왜냐면 그때도 달러로 환전 못하게 해놨거든요. 환율이 너무 튀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많이 사놔야 되겠죠? 얼마 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그런 리포트 썼어요. 한국이 슈퍼 에이징 시대가 되면은 환율 압력이 높을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순간 지금은 그냥 미국 주식 좋아하는 사람만 가지만 나중에는 전부 가자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상당한 환상승 압력이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은 자산 비중에서 해외가 크게 올라오고 원하는 엄청난 상승 압력을 느끼고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행여나 반도체 경기는 또 사이클이잖아요. 만약에 반도체마저도 다음 사이클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환율이 진짜 치솟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환율 방어를 위해 가지고 외화 소진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다 부정의 시나리오인데 근데 이미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냥 언제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책을 쓴 거는 이런 상황이 안 오려면은 마치 그 터미네이터의 존 코너를 지키려고 미래에서 기계를 보냈던 것처럼 네. 지금부터 그런 걸 해야지 되고요. 저희는 미래 시점이 돼가지고 미래가 돼가지고 그때 이렇게 하면 안 됐어. 터미네이터를 보내가지고 과거에 그 정책을 하지 못하게 하자. 이거를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방 소멸 얘기 아까 잠깐 하다 말았는데 네. 근데 지금 정부도 어쨌거나 뭐 지방 살리기 위해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네. 뭐 경남 뭐 사천 뭐 이런 곳에 그래도 뭐 우주 항공 관련해서 산업들도 유치하고 있고 지방을 조금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한다고는 하는데 그것도 지금 대표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네, 저는 현재 오히려 서울 오피스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 재택보다는 내 출근을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형태의 정책들이
주요 대기업 그룹들 간에 일제히 나타나는 거를 봤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인센티브로, 그러니까 지방으로 이전하면은 법인세 깎아주고 이런 인센티브로 정책 쓸 시기는 한참 지난 것 같고요. 서울 소재 기업들한테 특례 법인세로 중과 법인세율 적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과밀 집적에 대한 그런 비용들을 이제 문제들을 결국 수도권 레벨에서 지방 레벨에서 풀어가지고 그런 중과 법인세율을 적용하거나요. 아니면은 최소한 이런 기업들에게 지방에 있는 전기요금이 차등 전기요금이 가해지 될 것 같습니다. 발전소는 죄다 지방에 있는데 서울은 동일 가격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되게 낭비라 생각하거든요. 전 서울시에 사실 상당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우리가 선호하는 도시들은 다 자가 발전소를 다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가 도시 기능들, 주거, 업무, 문화시설, 교육시설, 도시 기능들을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서울만이 경기도와 전국에 기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이 진짜 영화 기생충처럼 그 상당히 경기도와 전국의 기능들을 기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기생의 원천은 일자리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발전소가 없으면 서울도 못 돌아가는 건데, 동일한 전기요금을 받고 자기는 발전소를 짓지도 않고 오히려 당연히 발전소 없애고 그렇게 막 문화시설 바꾸고 하는 걸 보면서 저는 거의 힙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는 중과 전기요금과 그 다음에 중과 법인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 서울에 회사 두려면 세금도 많이 내고 전기요금도 많이 내라 네. 라고 하면 그냥 해외 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 원래 그래서는 해외에 가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있었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그런 페널티를 없앴기 때문에 해외로 많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기업 레벨에서 보면은 우리나라가 노동력 수급이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면 한국에 제조시설을 지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민간 기업들의 해외 유출은 인센티브의 방향으로 작동을 합니다. 한국에 노동력 없으면 해외로 가자. 그럼 그걸 좀 막을 필요가 있는데 그걸 열어버렸으니까 이제 쭈루룩 가겠죠. 그래서 이것은 청년들의 취업난이랑 또 다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줄 땐 인센티브를 주고 막아야 될 건 막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결국 우리나라에 일자리가 없게 된다면 결국 한국은 고실업으로 공실화가 더 될 겁니다. 그 저출산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저출산이 심각하다는 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정치권이든 정부든 다 이제 똑같이 얘기하는 게 육아수당 더 주고 뭐 결과적으로 뭐 돈을 더 쓰는, 물론 당연히 돈을 더 쓰기는 해야겠죠.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저출산의 그 문제의 원인을 한국의 그 생애소득에 대한 압력으로 보고 있거든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취업은 잘 안 되고 늦게 취업되는데 회사에서는 또 빨리 퇴직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생애주기 흑자 구간이 너무 짧아졌어요. 옛날엔 30년인데 지금 20년입니다. 33세 들어가서 53에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년간에 근데 수명은 100살이래요. 그러면은 앞에 33살은 부모한테 의존하고 그 다음에 본인 33부터 53까지는 본인이 플러스 구간이고 53부터는 93까지는 40년간을 소위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흑자 구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젊으면 젊을수록 짧아지고 있어가지고 이들이 그 20년간 생애소득을 다 마련해야 되는 너무 큰 압박을 받는 게 결국은 시간 부족, 돈 부족, 여유 부족으로 이어지고요. 이런 과정에서 연애, 결혼, 출산을 안 하는 거는 그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뭘 풀어야 되는 거냐면은 이런 타이트한 그런 생애소득 압박 구조를 풀어야 되는 건데 네. 그 생애소득에 그 개인에게 엄청나게 소득을 보장해 줄 수는 없지만 연금 개혁만 하더라도 연금이 지금은 아예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니까는 너무나 특히 50대들이 느끼는 연금 압력은 되게 크거든요. 근데 연금 개혁만 잘 하더라도 저는 굉장히 많은 어느 정도의 그 버퍼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건축이랑 부동산을 전공했으니까 한국에 있는 도시 구조가 너무나 목적 지향적 도시 구조여가지고 시간 낭비를 초래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에서는 직장, 직업, 교육 이런 게 다 근거리에 있어가지고 그런 걸 추구하도록 도시를 끌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일자리는 저기 잔뜩, 별로 요새 시너지도 없습니다. 예전에 막 서로 오프라인으로 미팅할 때는 그 클러스터 시너지가 있었지 지금은 다 온라인으로 소통하는데 뭐 건물이 어디 있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런 목적지 지향의 도시 구조가 시간적인 손실을 많이 갖고 오니까 그런 걸 풀어야 되는 그 두 가지가 일단은 일차적인 해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책 읽으면서 되게 놀랐던 그 부분이 저출산에 덫에 이제 빠져버린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또 충격적인 건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돼도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양 가구가 늘어나니까 그쵸. 문제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인구 피라미드 구조상에서 중간 계층이 아이들과 노인을 부양하는 구조인데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아이들은 그 생애 소득도 돈을 버는 구간도 굉장히 짧은데 갑자기 네. 또 아이가 많이 태어나 버리면 거의 이제 고사 직전에 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왔구나. 그래서 참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느꼈는데 대표님께서 그 해결책으로 연금 개혁과 네. 또 도시 기능의 변화 이렇게 특히 저는 이제 연금은 진짜 파워풀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연금은 얼마 전에 있었던 연금 개혁을 제가 호칭을 401호 연금이라 하겠습니다. 뭐냐면은 납부율을 현재보다 4%포인트 높이고요. 그러니까 9에서 13으로. 그다음에 정부의 재정 투입은 빵이고요. 운용 수익률은 1.5% 올리니까 401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 수익률을 한 6% 정도로 네, 4.5에서 6으로 맞추고. 네. 근데 그 401호 연금을 해봐야 어차피 62년 고갈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줄지 안 줄지도 몰라가지고 연금 재정운용 파들은 뭐라 하냐면은 62년부터는 연금 주지 말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카이스트 김우창 교수의 연금 개혁론이 311호라는 게 있어요. 3115. 네, 납부율 3%포인트 올리고, 그 다음에 GDP의 1%만큼 재정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1호거든요. 그럼 311호를 하면은 현재 연금이 1100조 원이죠. 현재 기준으로 연금 재정이 120%니까 2600조 원의 연금 재정이 영원히 고갈하지 않습니다. 311호를 하게 되면요. 그러니까 401호는 62년 고갈인데요. 311호는 그러니까 그 1%포인트 차이 하나로 예. 연금이 영구히 고갈하지 않을 뿐더러 그렇죠. 우리 연금은 4.5% 목표를 했는데 5.8 찍은 연금이거든요. 핵심은 우리 GDP에서 1% 예, 그 20조 넣어주는 거네요. 네, 연간 20조를 지금부터 20년만 넣으면은 영구히 고갈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는 후에는 거예요.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아니요, 그때도 1%를 넣게 될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는 그 정도 레벨로 가면은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그게 311호잖아요. 근데 연금운용 수익률은 4.5니까 6% 내는 거지 6%를 하면은 다른 외국계 연금 보시면 다 7% 8% 내거든요. 그러면 31 만약에 2호가 되면은요. 그럼 연금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연금 운용 수익 그래프가 일자인 게 아니라 그냥 무한히 상승을 해버려요. 그럼 나중에 돼서는 연금 내지 마. 아니요, 연금을 극단적으로 말해서 현재 331호를 하면은 연금을 안 내요. 2060년부터 아예 2050년 재정의 말부터 3%를 투입하면 네, 그러면 아예 연금 안 내십니다. 그러면은 납부가 빵이라는 거고요. 받는 건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1호가 50bp 그러니까 50bp 올라갈 때마다 이제 그래프가 위로 치솟겠죠. 그래서 잉여 재원이 예를 들면은 현재 기준으로 2,500조인데 만약에 1%면은 25조나 되겠네요. 그러면은 25조 정도 되는 돈은 그때 태어나는 사람들한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그 수당을 줄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돈이에요. 그러니까는 엄청난 그 돈이 있는 거고 이게 1,700조까지 올라갔다가 빠지는 건데 이게 지금만 이 개혁을 해도 영구한 연금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연금 개혁만 얘기하면은 여기서 또 뭐가 끼어들냐면 왜 재정을 연금에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완전히 그 과거에도 그 노론 소론들이 네. 그런 이런저런 논의들을 했지 않습니까? 네. 막 예복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죠. 예법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저 장래는 뭐 3년 치르냐, 1년 치르냐. 네, 다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소위 그냥 학식 있는 자들이 갖고 있는 과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실증적으로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론들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차피 재정으로 나중에 공무원 연금도 이제 1년에 9조씩 나가야 되거든요. 미래엔 더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어차피 재정으로 다 나가요. 근데 312로만 해도요.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전부 통폐합을 하고도 그들에게 연금 다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이미 괜찮은 방법론이 나왔고 312호가 뭐예요? 3120을 하면은 그냥 이때부터는 1년에 출생 가구한테 그냥 축하드립니다. 5천만 원씩 주고 20살까지 계속 수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은 이런 걸 도대체 왜 안 하는 거예요?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요. 뭐 물론
그렇게 안정적인 연금 재정이 있으면 우리 이제 젊은 세대 입장에서도 뭐 창업이라든지 뭐 혁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도전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을 네. 것 같긴 한데 다만 이제 재정의 1에서 3%를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뭔가 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는 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네. 희망을 좀 주고 가시면 좋겠는데 너무 오늘 암울한 이야기들만 해가지고 네. 좀 연금 개혁과 또 도시 기능의 변화 이야기 하셨잖아요. 사실 이번에 쓰신 책도 저는 결국 도시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대표님께서 생각하는 도시 기능의 변화 어떻게 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재는 각 지자체가 특히 서울처럼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자체거나 아니면은 지방에서도 인구가 계속해서 유출돼 보이는 그런 지자체들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도시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도시에 대한 연구는 이제 과거 근대로부터 이어졌고 영국의 산업혁명과 함께 성장을 했는데 현대 도시학이 인구 3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 수 있는 공간 구조에 대해서까지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대도시들은 그걸 넘어서면서부터 1000만 명이나 막 1000몇백만 명의 그 메가시티가 나오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거꾸로 이렇게 너무 과잉 과밀된 도시들에서 파생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많은 도시학에서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통근토학론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학의 큰 학문적 이제 실증 연구 방향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도시라는 걸 만들 때 생각했던 근린 주구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15분 안에 이동해서 우리가 도시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도보로 편하게 갈 수 있거나 자전거 정도로 아니면 30km 이하의 자동차를 타고 근거리에 갈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다 주변에 있는 게 제일 좋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시니어 시대가 되면 더 중요한 이유가요. 일본을 보면은 그 일본 각 마을에 반경 30분 이내의 거리에 데이케어 센터가 한 개씩 의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노인 데이케어 센터는 뭐냐면은 어린이 유치원에 보내는 것처럼 낮에 이제 그 부양가족이 출근을 하면서 노인분들을 거기 맡겼다가 밤에 찾는 이런 데이케어 센터들이 전방위적으로 깔려 있거든요. 한국은 그거 없는 거 아시죠? 이제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일본은 참고로 1억 3천만 명 중에서 치매 인구가 600만 명이고 간병이 필요한 환자들이 1000만 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병인도 1000만 명 급에 해당하는 그 자녀들이나 아니면 간병인이 그런 걸 하고 있다는 건데요. 저희가 5200만의 인구이고 지금 치매 환자는 8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노인 750만 명의 10%가 치매 환자 정도 되고 치매 간병인이 있습니다. 근데 데이케어 센터 지어지는 속도나 과정을 보면은 아예 없어요. 그럼 미래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도시기능 미비로 그 자녀 세대들이나 이런 세대들은 엄청난 돈을 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각 지자체들은 저는 지금 다른 거 할 때가 아니라 그 우리가 사는 데 필요한 아까 얘기했던 여러 도시의 8대 기능들을 자기 주변에 그게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좀 살핀 다음에 그런 것들을 자잘하게 짓고 이제 공급하고 이런 게 지자체가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지자체들은 이런 유의 일은 안 하고 다들 이제 멋져 보이고 싶어 가지고 대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기반 시설들 대규모 정비 사업 할 때만 그냥 엮어서 그냥 같이 짓자 이러면서 하다 보니까 정비 사업이 안 되면 이런 시설도 안 지어져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공동화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과잉 과밀되는 대도시권의 부작용이 초저출산이라는 걸 서로 다 알았으니까 도시 기능을 적절한 레벨로, 그래서 이거가 다 지방 가라 이런 게 아니고요. 고밀도의 뾰족한 도시를 지향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되고요. 고밀도가 어느 정도 균등 배분되어 있는 도시가 돼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막 이렇게 가운데 동시명 이론으로 가운데가 뾰족한 도시를 생각했는데 저는 소위 탕후루 도시가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이제 권역이 계속해서 엮여 있는 그런 이제 꼬치구이식으로 도시 구조가 서로 연결해서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도시끼리는 이제 광역 교통망이 다녀야 되겠죠. 근데 기본 생활 권역들은 다 그런 탕후루 베이스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메가시티에 대한 꿈은 좀 버리고 그냥 자기 동네에 그 잘 살도록 지자체장이 노력했으면 좋겠네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 대부분 도시에 살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피크아웃 코리아를 극복하려면 진짜 앞으로 새로운 도시의 모습을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한 시간이 뭐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네. 오늘 최상우 대표님 얘기 너무 재밌게 잘 들었는데 좀 자주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불러주십시오. 예,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